지난 정부 때 만들었던 것 중에 기초학력 지원법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미달 학생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교실에 평균 한두 명 이상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데 자꾸 행안부 기재부는 애들 줄어드니까 돈 줄인다고 하는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20점부터 60점까지 있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정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고교 학점제는 당연히 실패해요. 사실 지금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문제가 다시 존치하기로 방향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없애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예,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할 텐데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자사고 외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기 과정을 공론화해서 거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과학고와 외고 이런 걸 국제고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고등학교 때부터 길러내겠다 이랬는데 실은 그 분야 전문 인력 되라고 부모가 거기 보낸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입 잘 가라고. 대입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국가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우수한 선생님을 배치해가지고 과학고 만들었더니 다 동네 클리닉 조그만 병원 운영하는 의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그리고 정말 그쪽 간 사람들이 원래 의도한 쪽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되고, 그럴 때 특목고 중에서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제 아마 과학고 정도는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굳이 외고가 지금 필요한 시점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스타일은 마그넷 스쿨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 학교에서 애들하고 공부하고 오후에 이제 거기는 오후 2시, 3시면 끝나면 걔네들을 인근에 대학교의 과학 교수에게 보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가서 정말 거기에서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고 그쪽 인재로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또 가서 그쪽으로 계속 간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오히려 어떤 사회적으로 특권 계층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 지방의 명문고들이 뭐 사시를 많이 합격했다면 지금은 봤더니 거의 뭐 외고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무슨 외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외고 목적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아마 앞으로는 대입제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고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그런데 그 학생이 과학고 2학년 말쯤에 봤더니 내가 차라리 자퇴하고 딴 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런 애들, 과학고를 졸업한 애들은 5년 동안은 의대 입학을 금지시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악용하려면 과학고를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의대 가고 싶으면 의대 전문 고등학교가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그동안의 자사고 외고에서 본 목적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건 정말 공정 경쟁에도 위배가 되는 거죠. 있으면 누구나 다 보내고 싶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입시 경쟁에서 별도의 특수 훈련을 시켜주는 꼭 특공대 훈련 비슷한 거죠. 그럼 전투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애들은 그 훈련을 못 받게 하고 걔들만 훈련시켜서 나중에 전투는 같이 한다. 그건 공정하지 않죠. 기존에 있었던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시기는 둬야 되겠죠? 네, 시기도 둘 거고 아마 다 전환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할 수 있도록 그 보완 프로그램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공론위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특목고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회 그 의견이 강력해지면 현 정부는 수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3시에 하교하는 방향. 그러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3시부터 6시, 7시까지는 여전히 공백기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렇게 늦어지면
부모님들은 요즘에 학원을 많이 보내시니까 네. 학원 스케줄부터 생각할 게 더 많아진다. 이런 의견이 팽팽해요. 그러니까 이제 3시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 걸 따온 겁니다. 거기 3시가 되면 얘들을 다 집으로 돌려 보내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따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너무 힘드니까 점심 먹고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3시까지 잡아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학년들까지도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네. 의지고요. 돌봄이랑 맞춰서.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늘봄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많이 논의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나 3시 이전에 우리 애 내보내달라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궁금하죠. 아니 국가 시스템으로 3시까지면 3시까지 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럴 때 3시까지 프로그램이 정말 의미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국가가 교사를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 내에서 개인 맞춤형, 그 다음에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부모들의 교육 그 수요도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학년 미달 학생들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손 가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맞춰가지고 계속 줄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을 걸죠. 초등학생부터 투표권을 준다면 아마 줄이지 않을 거다. 투표권이 없으니까 얘들 걸부터 줄이는 거예요. 노인들은 예전에 투표장에 안 갔으니까 그냥 무시했는데 요새는 90 넘어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우대를 하죠. 그래서 제가 교육감 선거도 적어도 중학교 1학년부터는 해야 민주 시민교육도 제대로 된다. 저는 이번에 교육공약도 발표를 이렇게 더디게 한 거 보고 학부모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너무 속상해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도 점점 줄어들고요. 또 요새 손자녀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손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손주가 있으니까 나도 교육과 관심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상황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의 비율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늘 머릿속에 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이 부분 생각해서 저도 교사는 반드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근데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육부한테 얘기하는데 교육부는 매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교사 정원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가 아니라요? 교육부가 없어요. 교육부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행안부가 올해 공무원을 5% 깎는데 교사는 5% 플러스 학생이 20% 줄었으니까 15% 삭감. 그러면 기재부가 그거 보고서 근데 예산이 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기조위에서 20% 삭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머어머. 그러니까 교육부의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공약은 헛공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약은요. 정말 제가 눈여겨본 가장 두드러진 공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현실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가능할까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현실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 가능성을 따질 때는 뭐 대통령이 고등교육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다른 쪽 예산을 대거 깎아야 되는데 교육 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거의 어려울 거다라고 보이고요. 고등교육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이제 거점 국립대 10개에다 줘야 된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사립대랄지 지방 군소 국립대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두 번째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 현재 거의 서울대가 일반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2.5배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총 예산으로 했더니 3조만 더 주면 된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 이 학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경험이랄지 졸업생이 서울대 수준으로 나올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퀘스천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로 든 것이 광주에 전남대학교 공대가 있지만 우리가 지스트를 만들었어요. 광주과학기술. 뭐 유니스트, 디스트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이 있어도 따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학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는 이미 기존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기존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기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갖고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의 문화를 어찌 바꾸고 교수의 퀄리티를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바꿀 건가. 근데 현재 국립대학교에서 교육과정 개편은요, 저희가 농담으로 의사보다 자기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 정권이 끝날 무렵에 5년 뒤에 정말 10개의 서울대가 만들어질 거냐, 그 부분은 조금은 회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교육 공약들 그리고 그 전에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 후에 생각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 이어서 평가하고 이어갈 부분, 교수님 보셨을 때 이어가야 될 방향성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재고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이 있으면 좀 논해 주세요. 공교육기관에서 초점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공부를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애들, 적응이 어려운 애들이 공교육기관의 주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그 다음에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은 국가가 굳이 사교육을 못하게 막거나 이러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과외금지법을 만들었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사람들이 위헌소송을 내가지고 정부가 졌어요. 그래서 현재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재미있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맞아요. 선행학습 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원래 취지하고 달리 사교육 강화법이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교육 기관에서만 선행학습 못하고 학원에서는 하도록 풀어놓은 거죠. 그걸 막으려고 봤더니 헌법 이념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막았어요. 법이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열심히 모 기관이 노력을 해가지고 사교육 강화법을 결국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문제죠. 그래서 초점이 그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만들었던 것 중에 그 기초학력 이제 지원법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미달 학생을 지원해 주는데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실은 돈 투자한다고 그렇게 효과가 날 아이들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일부는 효과가 있긴 하겠죠. 근데 다른 나라 관점에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특수교육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미국에서는 서로 부모들이 우리 애가 특수교육 대상인지 검사해달라 해서 특수교육 대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뭐 예를 들면 경계성 지능 아이들. 네. 그 다음에 학습 지체, 학습 장애. 그러면 그 아이에는 따로 교사 달라붙고 시험 볼 때도 시간 충분히 주고 막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낙인 효과보다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시작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이 전체 학생 1.2%였다가 그래도 열심히 늘려가지고 지금 한 1.5%인가 7%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핀란드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핀란드는 17.2%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거기는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학습 지체 장애들도 다 특수교육으로 삼아서 받으니까. 거기 애들에게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부터 다 따로 과외비용서 붙여줍니다. 그럼 지원이 훨씬 많은 거네요? 그렇죠.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걸 일반 교사들이 맡으라고 하니까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은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금 학교가 특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입니다. 방학 때까지 해서 특수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 차이가 거의 한 16% 가까이 나잖아요. 핀란드하고 하면. 미국도 한 7.2% 뭐 이 정도 되고요. OECD 평균도 6.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교실에 평균 한두 명 이상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특수교육이라고 혜택 어마어마하게 주고 점점 늘려간다면 부모님들의 그 낙인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교육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데 자꾸 행안부 기재부는 애들 줄어드니까 돈 줄인다고 하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교사가 필요하게 됐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20점부터 60점까지 있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정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고교 학점제는 당연히 실패해요. 지금 학점제를 안 해서 고교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학점제 하는데 그러면 문제 안 되나요? 고교 학점제, 그럼 학점제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F를 맞으면 학점이 안 나오고 졸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지금 고교 학점제 하는데 그거 하나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기청령 미달 부진 애들이 지난 9년 동안 쌓여 있었어요. 예. 고등학교 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지도한다고 아니면 따로 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는 시험도 안 봐요. 얘가 미달인지 부진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중학교 가가지고 처음 보고 쇼킹하게 봤는데 이미 늦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미달 부진 부분을 특히 부진 부분이 그동안 소홀히 됐는데 이걸 공교육에서 철저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 게 고교학점제가 이수, 미수 그러면 미수한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선생님들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면 보충 수업을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갑자기 2배, 3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대학은 현재 이제 강사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교수가 40%라면 강사가 60%예요. 그 정도 있어야 학점제에서 다양한 과목이 제시가 되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세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다 그만큼의 강사 인력을 배치하고 재원을 투자할 거냐? 아닌 속에서 선생님들이 2-3과목을 해라. 그러면 기존의 교육 질마저 더 떨어지죠. 그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퀄리티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하나씩 공약 그리고 지금 논쟁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5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를 비롯해서 이 정부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계의 챗GPT로서 교수님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째가 학교 공동체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 관계 재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대전 사태 때문에 우리가 고위험 교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됐고 잘 진행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현재 학교 현장에는 고위험 학부모와 고위험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민원이 심각한 학부모가 있고 정말 골치 아픈 학생인데 5학년으로 올라가 안 된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피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운이 나빠서 그 반 담임이 되면 나는 1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학교 차원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그냥 개인에게 넘긴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동학년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고위험 학부모, 고위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두 명 학생, 학부모 때문에 정말 교사들이 힘들죠. 이제 교육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립학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왜 그 사립학교를 보내느냐?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그 얘기했어요. 이상한 학부모 한두 명이 학교를 망가뜨려 놓으면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해버린대요. 왜냐하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아동학대다 이렇게 신고가 들으니까 그러면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러느니 어쩔 수 없이 그 이상한 학부모는 근데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공립학교. 근데 사립학교는 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에 서약서 받죠. 이러이러한 행동하거나 학교에서 뭐 하는데 안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면 대개 자녀는 더 이상 우리 학교 다닐 수가 없다. 아주 문제 일으키면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보다 훨씬 나은 학교로 가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은 대개 자녀는 우리 학교에서 퇴학시키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극단적인 예가 제외되고 나면 이제 내가 가르침의 기쁨,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 사립학교로 간다. 지금 꼭 해야 될 걸로 학교 교육 공동체 회복이고요. 그 안에서 고위험 교사에 대한 대책은 나왔고 그건 크게 문제가 앞으로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국가소송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업무를 수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법무팀이 나서 모든 걸 하는데 학교는 희한하게 선생님이 자기가 다 해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소송에 휘말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휘말려본 사람은 알아요. 경찰에서 부를 때부터 이제 모든 것은 다 망가집니다.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가소송제 형태로 해서 어떤 문제든 발생하면 일단 교육청에서 그 인력 파견하고 교사는 뒤로 빠지고 나중에 정말 교사가 잘못하는 걸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가가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구현이 되지 않은 이제 교권 얘기와 관련해서 문제 학생이 있을 때 격리권 이런 게 생기긴 했는데 왜 구현이 안 되냐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과 프로그램이 없어요.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1차 경고고 2차 때는 선생님이 전화만 하면 담당관에서 데려가서 별도의 공간에서 얘를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훈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나올 때, 정책이 나올 때 반드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과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따르지 않은 정책은 그건 빈 정책이고 기만 정책이다.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5년 우리의 교육을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색을 떠나서요. 우리 교육이 부디 5년간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